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실무 제6주차 3차 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1차 시와 2차 시 내용은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에 대한 내용들은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전 시간에 다루었던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을 살펴보면 6단계가 될 수도 있고 5단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보다 더 짧은 단계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욕구에 대한 사정,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 사정,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서비스를 받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졌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이 참여자를 선별하는 과정, 참여자 선정의 과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가 목적과 목표로 표현이 될 거고, 자, 이후에는 실제 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누가 담당하고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며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냐에 대한 프로그램의 구체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이 프로그램이 수행된 결과에 대한 기대 분석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갖느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원이나 예산은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이고 대외적인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칠 거냐 하는 이런 내용들은 좀 부수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반적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항상 이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이 프로그램의 어느 단계에 지금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단계는 바로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인 사회 문제 분석 및 욕구 사정의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서술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처럼 문제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시설의 특성,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를 부각시키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을 때 누가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이나 경험적 근거가 제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비롯한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현장조사와 실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과거와 현재 사업 수행 경험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제시가 되어지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강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달성할 것이냐, 달성 가능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서술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구체적인 잠시 후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프로그램의 서술의 과정에서 기관과 시설의 특성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가 부각이 되어져야 되고, 이론을 비롯한 현장 조사와 실천 경험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과거와 현재의 사회수행 경험과 문제 해결 노력,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한 강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게 필요하다, 우린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주저리 서술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계략적인 소제목을 붙이면서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괄식과 미괄식이 있다라고 하면 두괄식의 방식을 선호할 수가 있겠죠. 이 프로그램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이제 제시를 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론적 배경이나 경험적 근거 혹은 현장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작성하실 때 작성 방법에는 이 대상자,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욕구가 무엇이고 실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특성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 이 지역적인 여건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경험적 근거, 이전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혹은 유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행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사업의 방향,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이 프로그램 제안서가 마련되어졌는지를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사업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사업에 선정되어져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제안서가 기획되어지기보다는 실제 이 지역사회에 어떤 존재하고 있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을 발견해내고 이 발견된 문제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실제 이 프로그램 제안서가 작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안서 작성의 목적, 기획,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금 프로그램 서술의 과정,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 해결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성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 두 가지 사례는 현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프로그램 제안서를 신청하는 온라인 아마 홈페이지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자료들은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혹 필요한 경우는 LMS에 관련된 이 두 사례는 제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사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어떤 빈곤의 문제나 부적응에 대한 문제들을 주로 프로그램 제안서에서 많이 다루어 왔는데 최근에는 다른 주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환경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위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프로젝트. 사업명은 필꽃인 필환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에 대한 주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취약계층 아동의 친환경적인 소비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 사업, 그린스타트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자,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제안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보건과 복지, 부적응, 장애, 실업 이런 것들과 또 다른 차원인 환경과 관련된 측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라는 것이 지금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각각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 친화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지역의 구성원들이 이 친환경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보다 제가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업 계획의 배경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하나가 나왔죠. 자, 이 문제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에 사업 계획에 대한 배경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기존 유사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신청기관의 강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제목을 달고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논리적으로 전개, 소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친환경 소비 문화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자, 봤더니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환경부라고 하는 자료가 나왔고 2019년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데이터가 이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작성자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 공식적으로 공인된 기관, 여기서는 이제 환경부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포장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활 폐기물이 너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하는 58개의 지자체 중에서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초과한 곳이 여러 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톤당 온실 효과가 21배나 강력한 메탄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1차 시에서 다뤘던 것처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의 해결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 문제의 사회성, 문제 해결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사례를 들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쪽방촌이나 고시촌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지역, 그리고 기후위기 속에 환경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가구 비율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구청이 시행한 주거 취약계층 실태조사. 자, 이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고 싶은 집에서 사업대도 참여를 한 바 있고 여기 보시면 비주택 주민의 거주지의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일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실제 어느 정도 상황이 열악한지. 자, 올여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확 불가마에 들어가는 것처럼 확 해가지고 밤새 문도 못 열어놓고 지냈다. 이런 굉장히 열악한 지금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악한 상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데인데요.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과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들을 같이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더 평가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를 자, 이 지역 내에 환경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주민과 기관의 동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모두가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지역에서는 자치구와 민간단체에서 수정과 노력을 해왔고요.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라는 것이고, 더 많은 유관기관들의 동참과 지역 내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하나의 당연한 환경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할 때는 보통 한 2개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소제목을 제시를 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제시하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꼭 2가지, 3가지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2가지, 3가지와 관련된 필요성을 제시를 했다면 목적과 목표도 이 2가지 내지 3가지와 맞는 목적과 목표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프로그램 내용도 여기에 맞게끔 맞춰져야 되고 나중에 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이 필요성에서 제시했던 한 3가지, 2-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성과평가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기존 유사사업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친환경 마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우리가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환경보존 캠페인과 같은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고요. 관련된 실태조사라든지 주민인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고, 자,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의 가치를 확산시킨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가치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을 제시하는 데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캠페인을 시도한 이런 노력들도 있고요. 자, 이 지역의 최초 제로 웨이스트 샵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들도 있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자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작성해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기관이라면, 이 사업을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는, 친환경,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마을 구성에 이 기관이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신청기관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환경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관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기관 혹은 기관장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복지관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련된 이 공익활동가 플랫폼이라든지 성장 플랫폼 이런 활동, 캠페인 활동도 여러 가지를 해왔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잘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지역자활센터, MPO 지원센터 이런 기관들과 굉장히 자주 이런 참석자 논의 내용까지 제시할 정도로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민관 네트워크 협력 사업에 풍부한 수행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 기관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 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고 충분히 가능하고 이 사업을 잘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예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내용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 보여드릴 이 사례는 비슷한 이제 주제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친환경적인 소비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친환경 소비와 관련된 교육을 하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슈가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회 변화의 행태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0 이제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환경부에서 조사한 이런 자료들도 굉장히 좋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 좋겠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관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아주 작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데이터를 이제 제시하거나 할 때는 우리 지역사회 특성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소비 형태가 예를 들면 뭐 배달 음식을 더 많이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취약계층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봤더니 인식 수준이 굉장히 좀 낮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인근 임대아파트에서 무분별한 폐기물 투기로 폐기물 수거함이 철거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의 관내 네트워크 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된 자료를 또 인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제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환경 문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실제 이 취약계층의 환경 문제 인식 개선이 보다 더 시급하고 특히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의 주체는 결국 뭐냐?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도 나중에 이 환경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환경 문제를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름 또 의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도 자원순환과 관련된 친환경적인 소비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로 웨이스트 원칙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하는 제로 웨이스트 원칙을 반영해서 이 프로그램, 특히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이런 태도나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나름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이 연령별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경우에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이 수용의 어떤 정도가 다른 성인 학습자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주된 타겟으로 삼아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기관의 강점도 이 기관 역시 이 지역에서 주최하는 플라스틱 제로 도전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환경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보여졌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다른 유관 기관들과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서비스 중단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 과정을 또 수행해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취약계층 아동의 친환경적인 소비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 사업, 그린스타트 사업과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마을 만들기 위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프로젝트,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공통점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서술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를 제시할 때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이 문제의 심각성과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과 최근의 어떤 이슈나 트렌드를 또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기관의 역량, 그리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어떤 위험 상황의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을 이론적 배경과 경험적 근거, 실제 환경부나 통계청 혹은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되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둠별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설계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 여러분들이 주된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 인구 집단이 주로 어떤 욕구나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준비를 하셔서 다음 모둠 활동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주차 수업 주제는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LMS에 올려둔 영상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자, 궁금한 사항,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LMS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주차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실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